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2년 12월 14일 새벽 2시 반,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호프집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가게의 여주인은 당시 50세였던 윤 씨였는데 남자 종업원 A 씨와 함께 가게 마감을 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 시각 가게에 남아있던 손님도 있습니다. 1시간 전쯤에 들어온 이 남성 손님, 그는 구석자리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시간도 늦었고 문 닫을 시간도 가까워지면서 윤 씨는 일단 종업원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 이 호프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오직 여주인 윤 씨와 마지막 손님만이 알고 있겠죠. 시간이 흘러 다음날 오후 9시, 어제 새벽에 먼저 퇴근했던 종업원 A씨가 가장 먼저 도착해서 호프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가게 안쪽에는 여사장 윤씨가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그녀의 머리와 얼굴, 어깨는 참혹하게 가격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범인이 남긴 흔적들이 한 개씩 발견됩니다. 이 사진 속이 바로 실제 그 장소인데요. 우선 가게에서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매장 내부와 연결된 다락방으로 올라간 흔적이 있습니다. 가게 여주인인 윤 씨의 그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도 함께 사라진 상태였죠. 이것으로 봤을 때는 범인이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왔다가 살인까지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인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는 아주 치밀함을 보였다는 부분인데요. 의자, 손잡이, 유리잔 같이 지문이 묻어있을 법한 곳은 이미 수건으로 닦아낸 후였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CCTV가 지금처럼 보편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호프집 내부는 물론 현장 주변에도 감시 카메라는 없었는데요. 그나마 현장에 남아있던 깨진 맥주병에서 누군가의 엄지, 손가락, 지문 일부가 발견됩니다. 쪽지문이었죠. 그런데 이것 또한 1cm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범인을 특정짓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 그것도 일부 족적이 남아있기도 했죠. 하지만 이 역시 그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분석이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찰은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행방을 쫓는 게 유일한 실마리라고 볼 수 있었죠. 이 카드는 숨진 윤 씨의 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용의자는 실제로 범행 다음 날 카드를 이용해서 70만 원 정도의 물품을 구매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 업체로 달려갔지만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추적에는 실패합니다. 한편 종업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날 마지막까지 가게에 남아있던 그 남자 손님,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는데요. A씨에 따르면 겉으로 보기에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행색이 초라하거나 남다르지도 않았고 특이점이 있다면 그저 묵직해 보이는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는 점. 그 손님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내부를 한번 쓱 들러봤습니다. 그가 만약 범인이라면 이 범행 전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살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후에 맨 구석자리를 잡고 앉아서 1시간 정도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여사장 윤 씨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워낙 작은 가게고 다른 손님도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죠. 경찰은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제작합니다. 정리해보면 종업원이 퇴근을 한 후에 윤 씨가 가게에 혼자 남아있을 때까지 범인이 기다렸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범행을 저지른 후에 가게와 연결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이게 우발적인 범죄라기보단 상당히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동시에 범인이 매장의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따라서 마지막 손님 외에도 평소에 가게를 자주 드나들었던 주변 사람들을 수색했지만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져들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때로부터 13년이 지난 2015년, 한국에서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묻혀 있었던 미제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구로구 호프집 여주인 살인 사건이었죠. 그동안 과학수사는 놀랍게 발전을 했고 특히나 2012년부터는 자동 지문 검색 시스템까지 도입되면서 범죄자 검거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동 지문 검색 시스템은 전 국민의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뒤에 범죄 현장에서 얻은 지문과 비교를 해서 바로 신원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죠. 사실 많은 미제 사건이 이 프로그램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데요. 재수사팀에서도 구로구 호프집에서 2002년에 발견된 그 쪽지문 분석을 의뢰하게 됩니다. 고성능 장비를 통해서 1cm밖에 안 되는 작은 지문이었는데 겨우 여기서 10여 가지 특징을 잡아냈고 지문들과 비교 분석을 하는 결과 지문이 일치하는 몇 명이 특정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사실 사건의 주요 단서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현장에 남아있던 족적. 분석 결과 남성 키높이 구두로 추정이 되었고요. 뒷굽이 둥근 모양이었죠. 신발 사이즈가 밝혀졌고 키가 170 정도 또는 그 이하로 범위가 좁혀진 상태입니다. 자, 이 증거를 토대로 경찰은 새롭게 지목된 그 몇 명의 용의자 집을 차례로 방문하게 돼요. 처음 2명은 별다른 의심점 없이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문제의 세 번째 인물입니다. 그는 52살의 택시기사 장씨였죠. 그의 집을 방문해서 탐문을 하던 경찰이 문득 뒷굽이 둥근 모양의 키높이 구두를 여러 켤레 발견합니다. 심지어 흔치 않은 스타일의 신발이었어요. 그의 키는 165cm, 현장에 남아있던 발 사이즈도 일치했죠. 점점 어딘가 퍼즐이 맞춰져 가면서 마지막으로 경찰은 이 호프집 종업원이었던 A씨 그리고 도난된 카드를 사용했던 가게 주인에게 장씨 사진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대답 모두 한결같았죠. 이 사람 맞는 것 같아요. 마침내 2017년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장씨를 검거한 데 성공합니다. 범행 15년 만이었죠. 그런데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장씨는 범행 일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냥 잠시 들른 손님이었을 뿐이다. 손님이라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증거와 정황 속에서 그는 결국 범행을 인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계획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장 씨에 따르면 마감 시간이 다 됐고 이제 문을 닫을 거니까 나가달라 라는 주인의 말에 순간 격분하게 되면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애초에 퉁명스럽게 이렇게 손님을 대한 그 주인의 잘못이 아니냐라는 어떤 태도가 느껴졌는데요. 어쩌면 자신의 범죄를 좀 합리화하고 어떻게든 형량을 낮춰보려는 이기적인 발상이겠죠. 그런데 이번엔 말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신이 사실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윤 씨가 무리한 대가를 요구해서 화가 났다. 그러면서 이 주근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태도까지 보여서 유가족에게는 한 번 더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 씨를 살해한 도구에 대해선 호프집 밖에 있던 쇠파이프로 내리쳤다라고 얘기했지만 분석 결과 범행 도구는 망치인 게 확인되죠. 참고로 2002년 당시 장 씨는 공사장에서 타일공 보조 일을 하고 있었고 그가 호프집에 들고 온 가방에는 망치를 비롯한 여러 공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장 씨의 진술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조사 끝에 결국 그날의 진실은 드러납니다. 범행 당시 장 씨는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마저 부족해지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를 저지르기로 결심했고 이곳저곳을 보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의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가리봉동에 있는 작은 호프집이었죠. 하필 왜 이곳이었냐? 라는 질문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는 장 씨가 범행 2년 전인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직접 운영했던 곳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시간대에 손님이 없는지, 하루 평균 매출은 얼만지, 내부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어디인지까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지금은 여자 주인 혼자서 운영한다는 모든 사정까지 말이에요. 그는 둔기를 챙겼고 손님을 가장해서 호프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퇴근한 후 사장이 혼자 남는 것을 기다리다가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이젠 장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만이 남아있겠죠. 2018년에 열린 재판에서 경찰은 금전을 목적으로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이렇게 살해한 죄, 이걸 물어서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장 씨가 나도 지난 15년간 숨어 다니느라 힘들었다. 택시 일을 하면서 술 취한 손님들이 나를 때려도 경찰서에도 못 갔다. 유족에게 나도 죽을 때까지 사죄할 것이다. 라면서 선처를 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나도 힘들었다라는 변명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결국 법원은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판결하에 장 씨에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의 항소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대한민국엔 여전히 수많은 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중 천만다행으로 15년 만에 해결된 미제 살인사건을 소개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어떤 때보다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저 안타까움만 남았던 금사파가 조금은 시원하게 끝나는 것 같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건 현장에서 수십 년이 지난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수사관분들을 응원합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